자, 그러면 한의중 134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제 위진, 5, 16국 시대부터 이제 할 건데, 자, 그 서진이 멸망한 후에 이제 하북에서 한족을 포함한 6개 민족들이 이제 130년 동안 전후해서 이제 18개 국가, 그 다음에 22 정권을 건립했던 것을 5, 16국이라고 하는데요. 요때 5라는 것은 5개의 오랑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홍로, 선비, 저, 갈, 강족 이렇게 이제 있고, 갈족은 홍로족의 한 일파고요. 저와 강은 이제 티베트 계통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분류가 이제 비슷하고, 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5개의 부족이 또 있다고 했죠. 네,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6국이라는 명칭은 채홍이 지은 16국 춘추에 나온 것들인데, 이 이름을 따서 정확히 16국은 아니었다. 왜냐면 그 16개 국가 중에 5가 아닌 속한 3개 국가가 있어요. 한족이 세운. 예. 그래서 이제 정통적인 한족 관점에서는 5, 16국 시대는 야만적 폭군이 속출한 무질서한 난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시대는 한족과 호족들의 대립을 보는 건 옳지 않다. 5호 시대에 거치면서 그 당시 호족과 한족은 스스로 장단점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후 북조에서 호환 융합체제를 설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로써 중국 문화를 활력을 불어넣는 역동적인 시기를 했다. 자, 근데 여기 쭉 있는데 이 5, 16국의 정치 부분은 되게 복잡해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나라들만 이제 좀 보고 약간의 흐름만 좀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보통 이제 5, 16군 부기가 성립 이전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약 130 몇 년 동안 얘기하는 건데 자, 그때 5, 16국의 개망을 열었던 나라가 한이죠. 한. 누가 세웠어요? 유연이 세웠죠. 유연은 남홍로 계통이야. 홍로 계통이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한이 이름이 전조가 돼요. 조나라인데 뒤에 후조가 있기 때문에 전조가 있고 이 전조는 그 당시 유연의 아들이었던 유총이 세웠던 나라예요. 유총. 예, 그러니까 유총이니까 홍로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갈려진 나라가 한때 이제 그 유연의 부하장수였던 그 성렉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후조를 세워. 후조. 이 사람은 갈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갈족은 수족 홍로족의 한 1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원래는 유연의 부하 장수였지만 독립 후에 이제 새롭게 이제 나라를 건국했죠. 자, 그래서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잠깐 이제 전조를 멸망시키고 후조가 잠깐 통일을 해요. 후조가 그렇지만 또 분열이 되죠. 네, 분열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다가 한때 이제 잠깐 또 뭐냐면 5, 16국 시대 때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전진이라는 전진. 전진인데 전진은 있고 전진은 저족이 세웠죠. 전진의 유명한 왕이 이제 부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견. 그 다음에 전진과 대립했던 그 왕조가 그 고구려도 관련된 전현이라는 왕조였어요. 전현. 전현은 그 선비족이 세운 나라. 선비족 중에 오왕시라는 선비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다가 전현이 멸망당하고 전진에 의해서 잠깐 통일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무슨 강남을 공격한다고 날치고 있다가 결국에는 무슨 대전을 일으키죠? 비수대전을 일으키죠. 비수대전을 완전히 패망을 해. 그래서 이 전진이 다시 분열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세력들로 분열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력이 뭐냐면 전현을 계승한 후연이란 나라예요. 후연. 후연은 이제 선비 모용시죠. 전현과 후연은 다 고구려가 서로 안 좋은 나라예요. 맨날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였고 그 다음에 후연이 나중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부견으로 바뀌죠. 부견. 고구려 인디 세웠다는 이제 하는데 하여튼 부견이 있고 그 다음에 대라는 나라가 있어. 대는 나중에 이제 탁발시 북이 있죠.
북위가 예전에 원래 대라고 했어요. 대구. 그 다음에 후진이라는 민족이 있어. 후진. 나라가 있죠. 선비족이 세웠는데 후진은 선비 중에 걸복씨가 있어요. 걸복씨. 여기 세 나라가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물론 중간에 뭐 조그만 중소 국가들이 있긴 있어요. 큰 나라만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서로 간에 대립하다가 나중에 대가 얘를 멸망시키고, 결국 얘를 멸망시키죠. 얘를. 예, 이렇게 대립하다가 멸망시키고, 결국엔 이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죠.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북위로 바꿔요. 북위. 예. 그래갖고 한 번 이제 세 번에 거쳐서 잠깐 통일했었는데 호조회에서 한번 1차 통일이 됐다가 2차 통일은 언제 됐냐면 전진회에서 좀 됐다가 그 다음에 완전하게 통일된 건 북위 때 통일된 거야. 예. 그래서 북위 때부터는 이제 56국이 아니라 남북주 시대로 넘어가는 거야. 예. 이렇게 이제 해서 보고 자 상당히 이제 복잡하죠. 여기 설명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이런 중소 국가들은 이제 제외시키고 흐름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북연 때 저기 에어컨 좀 터주세요. 에어컨. 네. 자, 북연 때 전진은 한족 출신의 재상이었던 왕방의 도움으로 차례로 5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376년에 잠깐 이제 하북 전역을 통일해왔고 그 56시대 때 이제 가장 안정된 치세에 실현되어 있다. 그러나 전진의 하북 통일은 강남에 그 설치된 동진과 충돌을 불일으켰다. 명실상부한 중국의 항제를 꿈꿨던 북연은 이 사람이 저족 출신이지만 좀 약간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했어. 이 사람이 좀.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저족이라서 자기 저족을 좀 외곽 지역으로 보냈어요. 외곽 지역으로. 외곽 지역. 그리고 오후 중에 좀 자기가 적대적인 부족들 있죠? 이런 세력들 모용신하는지 선비족이니 이런 애들 자기 주변으로 또 한번 이주시키는 거야. 나중에 비수대전 끝나고 이제 하니까 막상 자기를 도와줄 거라 생각한 그 이민족들이 미쳤나 뭐 저족 도와주게 반란이 일어나고 저족도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고 다 실패했어. 예. 자, 하여튼 왕방의 반대로 물러쓰고 이 사람은 이제 뭐냐 중국의 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일에 87만의 대군을 이끌고 동진에 나섰어요. 근데 무슨 전투에서? 비수 전투에서 그 뭐냐면 북부군의 대표를 내린 거야. 왜 대표했냐면 말이 이게 87만이지 그게 통일된 부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후의 부대와 한족의 부대가 엮여 있어가지고 통일성도 없었고 뭐 충성심도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잠깐 이제 전쟁 중에 타격을 받으니까 다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비수 전투 이후에 전진은 공중 보내고 박제의 정권이 자립해서 다시 할거 분열 시대가 이어갔고요. 더 이상 이제 남짓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외의 해술 경계로 그 남과 북의 정권을 병존한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잠깐 후진 대 이렇게 있다가 후연 대 후진이 있다가 어디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죠? 대를 계승한 북위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호족 국가 5제국의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뒤에 5제국이 그렇게 뭐냐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었어. 그 원인들을 보면 대개 부족들이 지배 민족이 부족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수 한족을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이들의 부족의 군대들, 그 호족의 군대들은 되게 예전에 유목민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군대는 되게 유목민 정토에 따라 종시에게 분배를 했고 각지의 주둔한 재앙들에 의해서 통솔을 됐어요. 그리고 군대는 부닥지를 정통 춘시 유지하기 있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주 9년을 관리 지배받지 않은 일반 민호도 예속되어 있었고요. 자급자족을 하게 돼요. 이걸 이제 뭐냐면은 일종의 군사적 봉건제를 실시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황제가 직접 군대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부족의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각 거기에 있는 종신이라든지 그 지방 세력가들이 그 민호들과 그 다음에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제도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이걸 종주 독후제라고 해요. 보통 네. 종주 독후제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북연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종주 독고제 같은 그 뭐냐면 이런 제도를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상기 부락 정책을 냈다고. 상기 부락. 부족 단위로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부족에 지배하고 귀족도 있을 거예요. 부족장들이. 그럼 힘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안 되겠다. 쪼개기 시작해. 한 4개, 5개 이렇게. 그래갖고 강제로 다른 데로 이주시켜요. 자기 근거죠. 그래서 부족을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상기부다 그러죠. 부족을 쪼개가지고 강제로 이런 쪼개된 부족들을 다른 데 이주시켜. 자기 근거지로. 아니, 다른 쪽.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족은 자기 병력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 선비족들은 자기 주변으로 이렇게 이주시켜요. 그래서 식으로 해갖고 종전에 이런 군사적 공고문제를 해체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야.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또 패착의 원인이 돼요. 저적 차별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약간 생각을 잘못했던 게 뭐냐면 자기 집토끼를 버리고 산토끼만 잡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산토끼들이 쉽게 잡히나? 예를 들어서 그 한국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서 막 한다고 한국당 그 정책 같은 거 얘네들 무미에 맞는 것들 하면 당연히 종전에 민주당 지지자들 어떻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럼 한국당 지지자들 와요? 안 오죠. 저 새끼들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게 잘 안 됐어. 근데 이 정책들이 누구에 이제 계승되냐면 나중에 북이가 중앙 집권을 강하면서 이런 정책을 또 써먹어. 그래갖고 이제 이런 3인 정책이나 도락해산 정책을 나중에 북이가 또 해먹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 이제 한족과 같은 장자 중시와 왕위 계승 전쟁이 없었어요. 네, 왕위 계승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 56년 문제가 뭐냐면 황제가 사후에 계승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유목민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실력 우위야. 많이 좋아 실력이지. 그때 실력은 뭐야? 군사적이죠. 그러니까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냐면 해체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쭉 있다는 거 이제 보시면 되고 동진을 볼게요. 동진. 자, 동진도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위진남북조 시대는 북이나든지 그 시대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북이는. 요번에 들어간 교수가 그 예전에도 들어갔어. 육진의 난 교수 있죠. 그 교수가 되게 문제를 내면 5, 16국 중에 그 5, 16국하고 아니 5, 16국은 안 내고 또 남조도 안 내더라고. 그 사람 관심 있는 거는 어디냐면 북이에요. 북이. 북이 있고 특히 이제 홍오제의 정책에 개판이 쳐갖고 북이가 분열되는 그 내용도 있죠. 거기는 집중적으로 내더라고 또. 거기에 관심 있나 봐. 그래서 요번에 이 교수님이 이번에 냈잖아요 문제를. 거기 이제 분열돼가지고 이제 했던 것들. 예. 그래갖고 했기 때문에 또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 부분에서.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북위에서 당나 초기 때까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동진은 잠깐 살펴보죠. 자, 동진의 정권의 건국한 게 보면 서진의 멸망 소식은 건강에 드는 서진 왕실 후예인 사마예가 원제가 되어서 동진 왕조를 세웠죠. 그 과정에서 원제에 큰 도움을 줬던 것이 도움을 준 남양 명종의 왕도였죠. 이 사람은 그는 지지 기반이 거의 없고 재능과 명망이 떨어졌다는 여겨진 원제를 위해 하복해서 이주한 귀족들과 강남 토착 귀족들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진 정권은 하복에 있는 이주한 귀족, 강남의 토착 귀족들 있는데 대개 이들은 이제 세족이라고 하죠. 세족. 그래서 하복에 이주한 귀족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처음에 와서 왔던 조도 귀족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늦게 등장한 만도 귀족이 있어요. 예, 만도 귀족. 그래갖고 이제 요때 이 조도 귀족들은 되게 세족이라 불려요. 그래서 보통 이들 세족들은 예전에 위진 시대 때부터 구품 중전제 때 명망가들이야. 청이 집단에 나온 집단들이죠. 예. 그리고 나중에 좀 약간 늦게 들어온 귀족들은 만도 귀족이라고 해요. 강을 늦게 넘어왔던 그 귀족 만도가 귀족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한문세력들, 같은 북방 계통이라도 좀 약간 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뭘 가지고 있었냐면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군사력. 그 주요 군사력이 만도 귀족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조도 귀족보다는 어때요? 좀 약간 격이 낮은 집안이야. 그래서 조도 귀족들은 여기 이제 국분중주를 같이 실시하니까 국분중주에 따라서 뭘까요? 높은 그 벼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만도 귀족도 군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계속 일으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송, 제, 양, 진 이런 사람들은 조도 귀족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한문 세력인 만도 귀족들이 세운 거야. 만도 귀족들. 이 사람들 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제 양진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자, 조도 귀족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 군사력도 없지. 경제력도 약간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일부는 이제 대규모 이제 장원도 소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그 강보고 돌아갈 거 생각해서 그 농장 땅을 그 토지를 경영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몰락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뭐냐면 높은 간직만 있는 거야. 별로 없어요. 군사적인 정치적 이런 것들이 정치적이나 그러니까 이제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에 가 있냐면 요 만도 귀족이나 아니면 강남의 토착 귀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성이라고 해요. 오성. 예, 오성. 오나라 언어를 썼기 때문에 오성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실제 경제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군사력은 만도 귀족들이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둘이 합쳐서 한문이라고 하는데 그 둘이 그래서 권력은 그 만도나 오성이 갖고 있고 권위는 누가 갖고 있어요? 조도 귀족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권력과 권위가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죠. 분열이 돼. 원래 권력이 있으면 권위도 있게 돼요. 그럼 권력이 뭐야?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고 권위는 그 영향력을 말하죠. 자, 예를 들어 여기 뭐 현빈이 왔다. 현빈이 와서 우리한테 부탁을 해요. 저기 좀 자리 좀 옮겨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옮기죠. 이거는 권력이 아니에요. 이건 현빈의 영향력 때문이지. 권위. 송중기 와는 다 다죠. 그런데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군대에 갔어. 군대 갔는데 생판 모르는 하사가 들어와서 너 여기 자리 옮겨. 그러면 당신 뭔데 내가 시키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옮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예. 근데 되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위도 가지고 있어. 뭐 교장이면 권력도 있지만 권위도 있죠. 권위가 없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권력과 권위가 되게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권력과 권위가 분리됐던 시대야. 그리고 그 노리는 그 세력의 권위라는 자체가 어떤 실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경제, 군사, 정치적 기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는 실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권위가 오래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후경에 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 몰락을 했다. 이걸 이제 앞에 이제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자, 원래 강남 지역에서는 삼국의 오나라부터 토착 귀족이 존재했는데 이걸 오성이라고 하죠. 자, 이들은 오나라 멸망 후에 서진에 기부했고 동진 정권이 이들을 이용해서 국가에 건립을 했다. 토착 귀족은 낮은 간직에 주로 담당했지만 그 하북의 오호제국부터 강남을 보존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일치해서 연합한 것이다. 귀족은 문벌에 따라서 고관과 청직을 독점했고 시야의 백성을 가역한 듯 감면시키는 그 특권을 두었다 하면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진의 중요한 군사력으로 형성된 것은 북방에 이주한 유민 집단인데 이들은 형조, 양조, 군사적 2대 요충지로 이게 동진의 호구 중에 반가락을 속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죠? 만도귀족이라고 하죠. 네, 이들은 늦게 들어와서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권력을 행사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주에 주도했던 유유에 의해서 동진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정권이 송작나죠. 송. 이걸 또 뭐라고 하죠? 유유가 세웠기 때문에 유송이라고 해요. 유송. 이렇게. 자, 동진의 멸망 후 강남 지역에서는 송제, 양진하는 4개 왕조가 잇따라 들어섰는데 모두 수도를 건강으로 이제 했고요. 북위 및 이후에 하북 왕조와 대립했다. 그래서 이걸 남북조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남조의 역사는 420년 송해 공부부터 진남 멸망 때까지 170년간 이어졌고요. 남조의 내정권은 모두 뭘 통해서 선양이라는 형태로 해갖고
황제 정통성을 확보했다. 물론 성향이 끝난 후에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물려난 황제들 가만히 놔둬서 안 되겠죠. 왜? 반란의 온상이 될 수 있잖아. 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다 죽여. 일가족들 다. 예. 자, 뭐 그 양나라 같은 경우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대부분 다 죽여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있고 뭐 반란 같은 거 각자 보시고 자, 유유는 어떤 출신이야? 한문 출신의 무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한문 출신의 이제 황제가 의진한 군사력이었다. 그래서 군사력을 각지의 군단장을 임명하여 일족에 나눠줬고 그들이 받은 그 일족의 일족의 실력자 간에 어떤 내전이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는 쿠데타의 연발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황제들이 죽었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송조를 배반한 무장주인 소도송이 세운 나라가 제나라야. 그래서 이제 제나라가 이제 있고 이 사람도 똑같이 한문 출신의 무인이야. 그리고 이제 있고 다시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종실 출신이었던 옹주사 송영이 성향을 봐서 양을 거둔 양. 이 사람은 누가 그 유명한 양무제죠. 그래서 남조의 왕들은 별로 볼 볼이 없어요. 근데 누구만을 기억할 필요 있는 양무제는 좀 기억할 필요 있어.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업적을 많이 세웠고 뒤세 끝이 안 좋죠. 이 사람은요. 자, 양무제 치세해 볼게요. 양무제 때는 치세 동안 새로운 귀족제 아래서 한문과 예술이 장려되었고요. 송제시대와 같이 살벌한 분위기가 없었다. 그래서 예전에 송나라 제나라 때는 전에 왕족들 거의 대규모 숙청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양나라의 무제는 불교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간대했어요. 상당히 이 사람이요. 전 왕실에 대해서 숙청도 안 하고 죽이지도 않고 대우도 잘해줬어. 이 사람은요. 예. 성이 군자였지. 예. 자, 하여튼 루시의 자신은 뛰어난 운인뿐만 아니라 상태자 소통은 고금의 신문을 모은 문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편집할 정도 문단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이제 이 문선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문선을 바탕으로 뭐 그 비슷한 것들을 만들었죠. 동문선 같은. 네. 자, 그 양의 기존 문화는 문예를 중시하고 미의식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교주의적 어떤 강의 퇴폐적 분위기가 농후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진의 영향을 받았고 어떤 뭐 그 당시 중립층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남조의 신 도연명, 산영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자, 그다음 또 양무제 때는 불교를 너무 강조했어요. 불교. 네. 그래서 불교에 과도하게 장려해서 수많은 사원들을 축조하느냐 재정을 탕제했고 무제초 건강 주변에는 500개 사원이 있었지만 무제 시대에는 200개로 증가되었다. 사원은 또 다른 장원 경제를 형성하였다. 결국 이러한 지배층의 사치와 무기력은 백성들에 대한 국가의 징을 방기한 것이다. 자, 이렇게 운벌귀족이 교황귀족 번만 남조의 귀족 문화의 시약성은 여지없이 일어나는 후경의 난이다. 원래 후경은 동의의 장군이야. 동의에서 창업 군대인데 그 쫓겨나서 10만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양무지에 위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후경이 오니까 이제 일단은 양무지는 후경을 받아들여 동의를 견제하려고 했고 그 당시 이에 대해 동의는 군사를 동원해서 양과 후경의 군대를 격파하고 양의 합병을 제했죠. 자, 이때 이제 미묘한 입장을 쓴 것이 후경인데 잘못하면 합병의 대가로 해서 동해에 잡혀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건강을 포위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건강을 점령했는데 양무제는 잡혀가지고 거의 이제 뭐냐면 그 양무제 잡혀갖고 골방에 쳐놓고 있었다가 굶어 죽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때 일단 이따가 나중에 이제 건강을 이제 회복하게 되죠. 예. 그래갖고 그 당시 무지의 황제였던 소욕이 원제라는데 그 회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때 또 진폐선이라는 장군이 또 뭐냐 독립을 해가지고 그 양조를 멸망시키고 그 뭐냐면 진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 쭉 있는데 이건 그냥 각자 보세요. 예. 그래서 후경의 난은 의미가 뭐냐면 종조의 남조 귀족들이 대거 몰락한 반란이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경의 난 명칭 그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후경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북위의 건국까지 하국 독립해요. 자, 5의 선비족들은 5 중에 선비족들은 홍남강 능강 일대에 살았던 유목과 수역을 했던 원시적 농업을 영위했던 부족이었고 그 중에 탁발부는 선비족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탁발족이 이제 있다가 뭐 3세기 때 대인이라는 부족장을 중심으로 결속돼서 성락에 도읍을 두고요. 세력을 확장했고 탁발규라는 사람이 대왕의 즉위해서 후연을 격파하고 한가 이북의 농경지 요지를 지배하게 되죠. 하북의 농경지와 농민을 통치하게 된 탁발규 정권은 농업을 기반한 경제를 토대로 수도인 평성을 옮긴 뒤 북위를 건국했다. 그래서 이제 대에서 북위로 넘어가죠. 그리고 수도를 성락에서 평성 옮기고 다시 평성에서 홍제 때 어디로 옮기죠? 낙양으로 옮기죠. 자, 북위가 여타 5족 제국과 달랐던 점은 호족 국가의 최대 약점이었던 호황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주력을 했다는 점과 유목민 특유의 봉건적 질서를 배적하고 중국식 집권체제를 지향했던 거야. 왜냐면 유목민 안에서 봉건적 질서 안에서는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없어. 유목민들은 그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게 없어요. 힘이 있을 때는 황제지, 힘이 약하면 국가는 뭐야? 자기 부족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데 도망을 가버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홍우제가 하나 정책을 했던 것도 뭐냐면 유목민 문화를 없애고 한족 문화를 확산시켜야지 권력을 어디에 집중시킬 수 있는 거야. 여기 자기한테 한국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정책을 했거든요. 자, 이를 위해서 선비족 대대로 지켜왔던 부락 조직을 포기하게 됐다. 즉 호족과 한족의 구분 없이 주연의 호족에 편입시킨 거다. 이는 종래의 그 군장이나 대인들의 어떤 간접 지배 방식에서 벗어나서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이제 거로 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이제 그 여러 명의 이제 이제 태무제라든지 호문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정책들이 좀 나오는데 태무제 정책도 예전에 한번 부겸제와 관련되었고 시험 문제 나왔죠. 호문제도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부터 이제 좀 약간 중심에 여기에서부터 좀 약간 중점적으로 볼 필요 있어요. 일단 이제 북위를 이제 보면 일단 정책 방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주권 강화야. 그래서 이제 부족을 통한 간접 통치가 아니라 무슨 지배 방식을 지향한다고 했죠? 직접 지배 방식을 지향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무슨 정책을 했다? 하나 정책을 했어. 그리고 이제 부락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냐면 상기부락, 3인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유명한 왕이 동우제라는 사람이에요. 동우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동우제라는 사람이 태조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한족의 사대부를 등용했고 그래서 한족의 사족이나 귀족들 등용했어요. 왜 등용했을까요? 유목제국의 어떤 부족적인 어떤 체제를 폐지하고 농경적인 어떤 율령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정통적으로 이제 북위 정권은 부락을 해산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누가 전진이 북연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정책을 해요. 부락 해산을 해. 그래서 이제 부락을 해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부락민들을 분토점거야. 분토점거. 이거는 이제 상기부락하고 같은 개념인데 분토는 뭐야? 땅을 나눠줘서 거기에 뭐죠? 거주하게 돼. 왜냐면 계속 부족불로 이동을 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파악이 안 되잖아. 나중에 도망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유목민을 뭘 만들겠다는 거야? 유목민을 농경민화 시키겠다. 통제 가능한 상황 만들고 그래서 이제 분토 정거라고 국가가 이걸 나누는데 이미 좀 편화시켜. 네. 그래서 유목사회를 농경사회로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악을 해산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구불악민들, 예전의 불악민들을 뭘로 만드냐면 병사로 이제 만들게 돼요. 예. 그 다음에 3인 정책을 하죠. 불악을 해산하는데 자기 근거지에 있으면 안 되겠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여기 보면 3인 정책을 다른 데 이주를 시켜. 이주. 특히 적대적인 어떤 자기하고 적대적인 어떤 정치 세력 있죠. 주로 다른 부족들. 이 세력들을 자신의 근거지에 없어가지고 근거지에서 어디로? 저쪽 먼 거리로 먼 거리 배치시키죠. 먼 거리로 배치시켜요. 그래가지고 구세력도 완전히 해체시켰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 도무제의 정책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들이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태무제가 상대 황제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호문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요 태무제와 호문제 정책을 좀 이제 지금 책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긴 도무제가 없어갖고 그냥 제가 알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태무제를 보면 앞에 이제 도무제는 북위에 대해서 북위로 이렇게 전환을 했잖아. 자, 요때 태무제는 북위인데 이제 북위에서 이제 뭐냐면 이 북위가 여러 경쟁세를 이제 통합을 해갖고 5제국을 통합해. 통합. 5제국 통합을 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통합을 한 거죠. 그래서 북의 태무제를 마치는 5제국을 모두 멸망시키고 439년에 하복을 통일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식 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절대하기 위해서 도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도교를.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도교 지원 관련된 문제가. 그럼 왜 이렇게 도교를 지원했냐? 일단 이 사람이 유교를 무시했다는 건 아니에요. 유교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이거. 유교를 좀 존중해였어. 근데 유교를 가지고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좀 한계가 많아요. 왜? 유교에는 철저하게 하위 사상이 있거든. 자는 엄밀히는 이제 많은 앞에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에 속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유교 내세운다고 해서 이게 좀 그러니까 그러면 불교하고 도교죠. 근데 역대와 황제들은 그 북의 학제들은 불교를 더 강조했어요. 도교보다는.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특이하게 도교를 지원했어. 도교를. 그래갖고 이때 이제 뭐냐면 그 항저의 고관 최호와 도사 구경지의 권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때 구경지가 만든 게 뭐냐면 신천사도라는 게 있어요. 신천사도. 원래 천사도는 그 남조 지역에 있었던 지역 강남에 그걸 이제 분파가 신천사도야. 그래서 신천사도가 이제 구경지가 이걸 만들고 나서 북의 태무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 신천사도가 도교의 어떤 출발점을 보고 있어요. 이 도교에. 그래서 도교는 국교의 지위를 획득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국교의 지위니까 이거 외에는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곧바로 이건 무슨 탄압으로 연결되죠? 불교 탄압으로 연결돼. 그럼 왜 유교는 탄압 안 하냐? 유교는 그 당시 종교는 아니었어요. 사상이고 이념이지. 예. 그래서 이제 불교가 철저히 탄압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삼무 일종의 법난 중에 하나죠. 예, 삼무 일종의 법. 그래서 삼무 일종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 대탄압을 얘기하는 건데, 세 명의 무자 돌림과 한 명의 종자 돌림에 그 왕이 황제 탄압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북위의 태무제, 그 다음에 북주의 무제, 그 다음에 당나라의 무종이 있죠. 네, 이게 삼무고 마지막 일종은 누굴까요? 후주의 세종이죠. 그래서 무자 세 명의 황제와 뒤에 세 종의 종자 왕이 탄압했기 때문에 삼무일종의 범난이야. 최초의 범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구경지와 최호, 태무제가 세상을 떠나고 불교 신자였던 문성제가 황제가 되면서 불교는 다시 부흥기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폐불의 경험을 받은 불교보다는 북위의 황제의 권위를 교일서 원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국가를 보호받는 국가 불교적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거는 전반적인 경향이에요. 불교를 가지고 이제 자신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네, 이걸 했다는 거. 그래서 북조의 불교는 황제권에 예속돼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는 한초 유교가 국가 유교화된 가정과 일치한다. 그래서 불교의 융성을 바탕으로 당시 수도였던 평성에 대규모 석굴사원을 만들게 되죠. 이게 이제 뭐냐, 운광석굴사원이야. 그리고 이제 있고 운광석굴사원 있죠. 운광석굴사원은 이제 여기 보면 동굴에다 사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건데, 동굴에 사원을 만드는 풍습은 인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건너왔는데, 이 운광석굴사원도 있었다. 네. 그다음 나중에 수도를 형성해서 어디로 옮기죠? 낙양으로 옮기죠. 그때 이제 낙양 부근에 만든 게 용문석굴이에요. 그래서 중앙석굴, 운광석굴, 용문석굴 해갖고 제3대 석굴사원 이제 형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무제가 이제 사후에 5살 나이에 이제 호문제가 통치하죠. 호문제가 어린 나이에 통치했기 때문에 실제 초창기 때에 뭐냐면 정치는 풍태호가예요. 풍태호. 그래서 풍태호 섭정기가 있고, 그게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정기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균전제, 뭐 삼장제는 홍은제가 했다고는 풍태호 섭정기 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친정 때는 하나 정책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대개 이제 헌무제 사후에 5살 나이로 즉위한 허문제는 통치 기간 정기는 문성제, 항우, 풍태후의 섭정식이었다. 풍태후는 북위의 국가의 성격을 중국식 어떤 집권국가로 변화하는 정책을 착수했다. 그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군전제와 삼장제예요. 그래서 군전제와 삼장제 좀 이따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군전제는 뭐죠? 땅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오랜 전라도 황폐해진 농경지를 노동력에 갖춘 몰락 농민들에게 분배하면서 농업 생산력을 높여서 안정적인 세수와 요역을 확보하려고 목표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삼장제는 군전제 이전에 실시한 행정 조직이에요. 종전에 족조 독후제 있죠. 종조 독후제를 파기시키고 국가가 민을 장악하게 실시한 게 삼장제인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민을 파악한 다음에 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역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걷는 제도죠. 그래서 균전제, 그 다음에 삼장제, 세역제는 서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삼장제를 바탕으로 해서 균전을 하고, 그리고 균전에서 거둔 걸 세역을 해갖고 걷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한세 견해에 대해서 군전 내용을 이제 보면요. 15세에서 70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남자 40무, 여자 20무의 노전을 지급하고요. 마전은 10무, 여자의 5무를 지급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가에서 반환할 토지고요. 마의 경쟁이 어려운 토지권은 상전을 지급하고 20무에 있다. 이 외에 원탁지를 지급하고 노비와 경우에 따라 토지를 지급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지급할 때 일단은 두 가지 명목을 지급해요. 노전, 그 다음에 상전. 그래서 노전은 이거는 나중에 죽은 후에 돌려줘야 하는 한수전이야. 근데 상전은 나중에 죽을 때 돌려주지 않은 불한수전이에요. 대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전이라는 게 있는데, 마전이라는 것은 마의 경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포를 입었잖아요. 옷을 만들 때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기 마전. 예. 이런 것들 세 개 명보했고, 그 다음에 마 경쟁이 올 때는 이걸 이제 상전에서 편입시켰고 지급을 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 간의 해석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노전은 한수전, 상전은 불한수전 이렇게 있는데, 그럼 노전하고 상전의 구분점이 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전과 상전의 구분은 뭐냐면 예, 노전과 이제 상전의 구분은 이제 뭐냐? 작물에 따라서 구분한다. 작물. 그래서 작물에 구분 따는데, 자, 상전은 되게 단연생. 그 다음에 노전은 단년생. 단년생은 뭐예요? 1년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3, 4년, 5, 6년.
그 대표적인 뽕나무 같은 거 있죠. 뽕나무는 한 10년 키워야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도중에 한술래 뻗으면 이게 이제 그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뽕나무가 열심히 키웠더니 남한테 넘어가. 그럼 누가 경작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뽕나무를 견작 같은 단연생을 경작하기 때문에 뽕나무 상자예요. 그때 상자는 그래서 이제 했다. 근데 단연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존을 했다. 이게 상품 작물 재배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견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소유지 여부와 관련된 거, 소유지 여부. 네. 그래갖고 이제 상전은 자기의 소유지다. 그래서 땅을 나눠주기 전에 기보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땅들을. 그것을 상전이 하겠다는 거야. 왜냐, 그 당시에는 풍습이 뭐냐면, 자기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기 땅을 경계를 짓기 위해서 주변에 뽕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상전이 하겠다. 근데 이에 반해 노조는, 이건 진짜 주인도 없는 항무지를 분배하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정한 연령되면 죽은 후에 한술 내야 됐다. 뭐 이런 소리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든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냐면 노전이 어떻게 돼요? 상전화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항무지든 어떤 거에 떠나가서 자기가 기껏 이제 경작을 해갖고 옥토 만들어놨어. 근데 내가 뭐 60세 넘어가나 내가 죽은 후에 국가에 갖다 바쳐야 돼. 그럼 농사 짓겠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농사를 제대로 안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노존을 어느 정도 항무지를 이제 해갖고 숙전화 시키면 그 땅을 뭐냐면 상전으로 해서 인정을 해갖고 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노존이라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상전화됐다라는 게 보통 학계 통설적인 견해예요.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견해들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그 강자중국사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너무 많아. 그래서 뭐 북위부터 해갖고 북제, 북주, 수나라, 당나라의 균전제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 하면서 그것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지금까지 균전제 나온 게 한참 됐어요. 그것도 아주 뭐냐 상식적인 수준에서 교과서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받으면 돼요. 그냥. 예. 자,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급 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급 기준을 보면 노비와 경우죠. 예. 이건 누굴 고려한 걸까요? 이거는 그 당시 귀족세력들을 고려한 거죠. 귀족세력들. 토지가 많은 귀족세력들을 고려한 거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귀족세력들은 이제 해갖고 있는데 얘네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원칙상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 노비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 땅이 더 많이 나눠준 거예요. 그 많이 나눠준다고 하지만 종전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그냥 노비와 경우를 계산을 해갖고 뭐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인정. 그게 한계지. 그렇지만 한계인 동시에 또 많은 남들 의의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가 권력이 파악을 못했어. 근데 일단은 이런 전차를 통해서 귀족들의 토지를 국가에서 통제를 할 수 있다. 파악을 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나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균전제 실시 목적은 토지 소유 제한보다는 농업 생산 확보와 진세원을 갖고 있었다. 아까처럼 귀족들 토지를 그냥 인정하는 가운데서 한 거죠. 기득권을. 이러한 균전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실시해야 돼요?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호족들이 뭐 인민들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장제를 실시했어. 호족을 작성하고. 그래서 삼장제는 뭐냐? 5가 1, 2를 붙고 5, 2를 1, 2로 하고 5, 1, 1당으로 하죠. 각각 인장, 2장, 3장, 단장. 인장, 2장, 단장. 3명의 장이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3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적의 작성 및 조세 징수 이런 것들, 요역 징발, 시한 유지 책임 이런 것들을 하는 인보 제도였다. 그러니까 연대 책임 제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호은제가 친정을 시작한 이후 낙양으로 수도를 이전을 계획했으나 선비에게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다. 결국 이 반발을 물리친 호문제는 495년 낙양에 입성을 했죠. 이 낙양회 때 왜 선비계통의 귀족들이 반발이 심했을까요?
일단 수도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뭐야 그 어떤 본고지에서 멀어지는 거죠. 본고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황제권 이쪽 올 때는 귀족들이 본고지에서 멀어짐으로써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장수왕이 그 평양성 이동하는 거, 천도하는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홍은제에 의해 재건된 낙양성은 501년에 이뤄 그 바깥의 동서 20리, 남북 15리에 거쳐 외성을 건설한 모습을 세신했다. 그래서 낙양 모습은 낙양 가락기라는 그 책에서 잘 묘사되고 있는데 특히 사찰이 많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양 그 남쪽 교회에 운강석굴 개선한 뭘 만들었다고 했죠? 용문석굴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용문석굴 그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 자, 낙양군을 천도하자 홍제는 하나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그래서 하나 정책들의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선비족의 풍습과 언어 및 의복을 폐지하고요. 남으로 이주한 귀족들에게 본관을 낙양으로 옮기게 되고, 자, 그다음에 요게 주의할 것은 이제 귀족들이라고 하는데, 요게 귀족들은 주로 중상류 귀족들에게요. 하류 귀족들은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 북쪽 지역에 있어. 육진이라는 곳에. 그래서 그 이러한 민들, 그러니까 이제 선비족이 이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정책에서 어떻게 돼요? 소외가 돼.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육진에 나뉘는 배경이 되는데, 자, 496년 탁발이라는 자신의 성을 호송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하고 원이라는 한족품의 성으로 바꿨고요. 이를 모범으로 해 다른 선비계 통해 부족들에게 한족성을 부여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성만 해도 193개 이른다. 또한 중국의 가족법에 따라 동성을 결혼할 수 없으며 중국에서는 동성 본원이 있죠. 같은 성끼리는 결혼 못하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거 영향받았고 동성 본원을 했어. 그리고 한때 이게 90년대 그 호족 거의 그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동성분원이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같은 성끼리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결혼 인정 안 해주고 근데 실제 결혼해갖고 얘까지 있어. 그래서 가끔씩 이제 예외조약, 특례조약을 둬갖고 약간 일정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 인정해주고 있어.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 자, 하여튼 이성의 경우에는 양자를 삼지 않는다는 금기가 호족들에게 적용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성의 경우 양자 삼자는 건 뭘까요? 양자 삼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삼아하는 거야. 같은 성끼리. 그래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영향을 받았고 양자 삼아도 그냥 아무나 안 삼아요. 같은 동성끼리 삼아. 예, 적통끼리 해가지고 이런 그런 제도가 적용됐다. 자, 홍은제는 이와 함께 호족과 한족을 통합을 통해 적극 장려해서 자신이 부터 최씨나 노씨의 한족의 명문 딸들을 아내를 맞아 후궁을 삼고 그 다음에 선비족 귀족들과 동등한 가문끼리 통혼관계를 형성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선족 상종 정책을 했어요. 이걸 좀 기억을 할 텐데, 자, 선족 그 상종 정책은 뭐냐? 다른 책은 송족 상종, 그 다음에 성족 분정 정책이라고 해요. 목표는 하와 이의 일원화야. 그래서 이제 하와 이의 일원화를 했는데 뭘 통해서? 피를 섞어야 되겠죠? 결혼을 통해서.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원래 선비족 계통하고 한족 계통의 그런 것은 한인귀족은 좀 약간 계열이 달라 라인이. 근데 이걸 이제 일원화시키는 거야. 선비족 귀족이 있고 한인 귀족이 있으면 이걸 이제 통을 통해서 일원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선비족 중에 크게 8대 대성이 있어요. 8성이 있어. 8성이 상위 계층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성으로 있고 족을 받은 계층이 있어요. 8성, 성족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그 이에 반해 한족 같은 경우에는 사성이 유명해. 상동귀족들 사성이 유명하고 그 뒤에는 또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8성은 성기 이렇게 해갖고 같이 교류를 하고 성족은 같은 또 등급의 그 한족 성하고 결합하고 족성은 그 밑에 있는 또 비슷한 레벨에 맞는
그 단계의 하급 귀족들과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선비족 그 계열과 한족들 계열을 서로 통혼을 통해서 묶어내는 거야.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관리 임용이나 통혼의 기준을 삼는 거야. 이런 거 선족 분쟁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이단으로 이제 국품 간입법을 또 실시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족 대인의 활동과 선족 그 8대에 거쳐서 몇 명의 고관을 배출하기 기준으로 해서 호족과 한족의 각각 가문의 등급을 나눠서 관리 임용이나 통혼의 기준을 삼았다. 그래서 이는 각족의 가문 등급을 서열화해죠. 그래서 헌비족 같은 경우에는 팔성, 성, 족 이런 식으로 서열화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한족 같은 사성 그 밑에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간지에서 남조처럼 귀족제의 문벌 귀족에 의한 지배 원리가 다시 등장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부터 가족의 가문의 격이 나눠지기 때문에 가문의 격에 따라서 모가시제 구품 간입법이 실시돼요. 예전에도 구품 간입법이 뜨문뜨문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기예요. 북조 정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때 구품 간입법은 오후에도 실시할 바 있지만 북위에서는 중정관 임무가 이제 주군의 속관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앙관의 임명도 취급하며 개정되었다. 그래서 주군의 속관뿐만 아니라 오후 때는 주군의 속관만 임명하는데 이용했는데 이때부터는 중앙관의 임명을 취급했다. 그러니까 거의 남조 제도와 거의 유사한 제도를 실시한 거야.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남조는 이미 이제 이걸 국가 권력에 개입되지 않고 그 당시 쿠안 때부터 해서 서진 때까지 형성된 어떤 귀족의 어떤 자체 내 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자연 발생적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그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을 해갖고 선종 분종 정책을 통해서 격을 나눈 다음에 이걸 어디에 도입을 한 거야? 국품관 이렇게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국가의 통해서 뭐냐면 권력을 통해서 가문이 재편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남조의 가문은 국가 권력은 개입을 배제한 채 자체적으로 청이 집단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좀 약간 좀 달라요. 자, 이는 그 북조에서 문벌 귀족이 탄생한 걸 의미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북조의 문벌 귀족들은 양진과 남조의 귀족과 차이가 있다. 북조의 귀족들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인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가문의 등급도 이전과 관료기구를 통해서 국가의 공헌과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유목민 군주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통해서 통치한 황제가 원했겠던 홍은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은 그 요게 가문의 등급의 인정도 예전에 남조 같은 경우에는 청이 집단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인정받는 거죠. 예. 근데 요 북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공로에 따라서 인정받는다. 예. 요거는 좀 약간 허명이고, 이건 뭘까요? 실질적인 능력이 달라. 예. 그래서 이제 남조와 북조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고, 또 하나 다른 점, 남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방향에 국가 권력 배제한 채 이거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짜진 조직된 거죠. 위로부터 조직화되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자, 하여튼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요게 상당히 중요해. 왜 중요하겠어요? 네, 요번에 기초에 자주 나왔고 출제 교수도 관심 있는 부분 여기야. 자, 그러면 이제 홍은지의 문벌주의 하나 정책은 북조 권력을 지탱해줬던 병사의 불만을 일으켰다. 왜? 정권에 소외당하잖아, 자기는. 그래서 이제 우림이라든지 호군의 병사들, 중앙군이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갖고 이들은 우림과 호군은 평성에서 낙양을 이주한 선비조의 자손으로 선발된 정예군이었는데 문관에 비해서 불리한 승진 때 불만을 포기했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이제 병방에서 저쪽 북변에서 육진이 있었어. 육진은 대부분 선비족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지역인데, 이 옥양진이라는 곳에서 시발로 해갖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북변 전체에 확대돼. 그래서 이제 하는데, 육진이란 북이초 평성을 몽골군의 고차족과 유연족부터 방위하게 둔 것인데, 처음에는 선비족, 명문귀족과 기본한 한족, 호족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홍은제가 낙양을 천도한 이후 이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해지고 중앙에 파견된 진장들이 천시되면서
사역되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 자, 이 불말 폭발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호문제 시기에 여러 정책들이 반발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호문제 하나 정책의 반발이죠. 배경을 보면. 이때 육진의 군대를 격파하고 등장한 인물이 상서에서 유목생활을 했던 갈족 출신의 이주영이에요. 예. 그래서 이주영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제 육진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 육진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서 파견된 중앙군의 어떤 그 한 세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뭐냐면 중앙군의 이제 세력이 아니라 말 잘못했는데 막 육진의 난이 일어나니까 육지에 관련 토벌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선비주 출신 이주영에게 명을 내갖고 이주영이 육진의 날라는 토벌을 했죠. 그리고 나서 병력을 남쪽으로 돌려서 어디를 공격했냐? 중앙 권력 공격한 거야.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북이조정에서는 영태우파와 숙종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숙종파는 이주영을 이지하려고 하니까 영태우파가 숙종을 독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주영은 이제 이를 알고 병사를 이끌고 그 당시 남양에 침입해서 영태를 체포하고 항하에 던졌고 신하 2,000명을 살해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음의 병이에요. 네. 이거 되게 유명하죠. 그 당시 연호가 하음이기 때문에 하음의 병이 나왔는데, 요번에 기초에 나왔던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육진의 난만 잘 분석을 했으면, 기출 분석을 했으면 뭐도 맞출 수 있었던 거야. 하음의 병도 맞출 수 있었어요. 예, 제가 예전에 기출 분석에도 그거 적어놨거든요.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그 몇 년 전 기출 분석하니까 내가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하음의 변은. 예.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해도 이게 그냥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누적돼서 하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 내가 이게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도 안 나. 예. 자, 하여튼 이후 이제 북위의 영내 반란은 이주영에 의해서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은 북위의 귀족들에 충격을 줬다. 그들은 이주영을 세운 호장제를 끌어들여 이주영이 입주한 틈을 타서 그를 살해하고, 그러자 이주영의 뒤에 이주주가 다시 병사를 거니 낙양에 들어서 호장제를 죽이고 절민제를 옹호했다. 이주시 부하 중에 북진의 병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주시에게 신복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육진 중에 해삭진의 출신인 고환이 하북의 한인 호족들과 결합해 이주시를 멸망시킨 다음에 낙양을 세우고 호문제를 세우고, 근데 그러나 호문제에서 고환이 꺼져갖고 다시 장안에 있는 우문태에 도망가죠. 그래서 고환은 그 호정제를 세워서 수를 업으로 옮겼다.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네, 이게 동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장안을 근거로 우문태는 다시 무춘지 출신으로서, 무춘지는 이제 육준의 한 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무천진 중심이 이제 육진 중에, 그러니까 무천진 육진의 한 진이고, 이 무천진에 따라서 이제 뭐가 나온 거야? 강농 출신들 요게 이제 포진돼 있죠. 그래서 되게 나중에 이제 북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북주, 수, 당 이렇게 계열들이 되게 보면 무천진 출신의 강릉 출신들이야.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제 한동안 당나 초기 때 권력을 장악한 집단까지 이제 집단이 되죠. 자, 하여튼 무천진 출신은 이주영의 일족이었던 이주청강을 따랐지만 이주의 주권, 이주청강에 복귀한 후에 그 지역의 실권자가 됐다. 이후 홍은제가 독사하고 문제를 세웠는데 이때 북위는 동위와 서위도 분열되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동위와 서위. 예. 그래서 동위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북제가 되는 거고요. 서위가 북주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북제와 북주도 약간 계열상 맞긴 맞는데, 근데 일단은 동위와 서위가 요번에 이게 답을 구성하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동위를 계산 북제, 그 다음에 서위를 계산 북주 중에 어디가 더 우위일까요? 북제가 우위였죠. 왜냐하면 북제가 인구라든지 영토라든지 옥토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북주는 좀 비슷비슷했어. 근데 북주는 상당히 단합을 잘했어요. 한족과 호족 간의 어떤 단합을 깨하고 내실을 다지고. 근데 북제 같은 경우는 서로 싸웠어. 결국에는 북주가 북제를 먹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우문태는 한인 호족의 항토 방위를 위해서 조직한 농민병들을 자기 군대에 편입시켜 병력을 합충시켰다. 이게 이제 뭐냐면 부병제 선구가 되고요. 예. 자, 다만 서희의 군적은 일반 민호와 호족과 별도로 수상시대처럼 완전한 위에 병력일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병농일치는 싸우면서 일하는 부대잖아. 근데 이거는 민호는 뭐냐면 그냥 농사만 짓는 거. 병호는 농사 대신에 군대에 나가는 거야. 대신 식량은 누가 대주는 거죠? 민호에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병제가 이제 수당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병농일치인데 반해서 이건 약간 병농일치라고 볼 수는 없죠. 약간 뭐가 비슷하냐면 앞에 설명한 위에 둔전제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우문태는 이 부병을 자기의 공신의 신기족들에게 장악하겠다. 이 신기족은 제1이었던 팔주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우문태 자신과 항주 원원을 제외하고는 제6주국을 24군씩 해서 4군씩 나눠서 통치를 하게 했고요. 그 아래 12대 장군이 있고 각각 2군씩 거느리게 하고 또 아래 24인 계부의 동삼사를 둬서 간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8주국 12대 장군 계부의 동상사 여기까지는 거의 제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후급. 그래서 계부의 동상사까지가 제후급을 알 수 있는 게 계부이라는 말이 어디 들어봤죠? 계부라는 결함 있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관료조직까지 맞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수나공고 양견은 12대 장군, 여기 두 번째 서열에 있는 후손이고, 당존을 건설한 이현 역시 8주군 이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통합을 통해서 강한 결속력을 유지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 보면 이게 강론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강론 집단의 계보도가 있어. 계보도가. 그래서 어디냐 아틀라스 중국사에 그게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있고요. 이 강론 집단이 이제 서로 통혼권을 형성해요. 그런데 이 통혼권의 중심 지반이 어디냐면 도쿠시 지반이에요. 도쿠시 지반. 예. 그래서 도쿠시 지반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게 외척 가문이 돼가지고 나중에 북주, 수, 당 다 연결돼 있어. 이 가문들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당나라의 이현하고 수나 양제는 이종 사촌 집안이에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 집안 자체가.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걸 세력을 바탕으로 서희에 계승한 북주는 577년에 북제를 멸망시키고 다시 하복을 통일했고요. 또 나중에 북주가 이제 양견에서 이제 이어가죠. 수나라는 진호부터 양장 이문들 남조 진호부터 양장 이문 땅을 빼앗고 결국에는 양제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진나라는. 자, 그 다음에 위종 남북조 사상과 문화인데 이거는 예전에 시험지 거의 안 나왔어요. 한 문제도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훑고 넘어갈게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북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풍스러운 잡태가 있는 방면에 남조는 뭐 귀족 문화가 있다. 이런 것들 이제 그냥 보시면 됐고 학술에 이런 것들 이제 잘 보세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있고 어디만 보냐면 도교 있는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도교 불교 부분.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도교와 불교는 각각 한 문제 나왔죠. 자, 남방에서 유학이 쇠퇴하고 중화의식이 크게 흔들렸던 동신시대부터 불교가 일반민들에게 수용됐는데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노장사상을 통해서 이해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노장사상을 매개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인 격의불교 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남북조 시대 때 이게 시험문이 나왔고 남북조 시대의 외래 불교의 자극을 받아 중국의 토착 종교인 도교가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야 지금까지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교단도 하나의 종교로 통합되었다. 후한말의 오두미도와 태평도를 거쳐서 점차 종교로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도교는 원래 신설수가 불교 장생을 추구하는 민간 신앙을 도교에 갖다간 것으나 점차 불교 융성을 바탕으로 자극받아 조직화되었다. 아울러 위진시대 때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둔 철학적 담론인 첨단 유행과 신설이 되고자 위해 선악의 재종법, 복용법, 장생수로 한 서술한 가롱의 포박자 등은 도교 확립에 큰 많은 기여를 했다. 포박자에 관련된 서리 옆에 있죠. 그 다음 북주의 도교는 국염지에 의해서 이제 이민족의 어떤 정통성을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것이 신천사도죠. 그래서 이걸 국교로 만들어서 국가의 도교 조직을 완성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예. 그러면 요거 부분을 좀 떼어가지고 좀 볼게요. 왜냐면 거기 기출문제에 나온 것 중에 여기 없는 내용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잠깐 이거 보면 제가 기본 강의 교재 내용을 좀 정리해 놨는데, 자, 여기는 다시 태무제 종교정책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이제 태무제가 이제 도교를 중시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영지와 최후의 건의를 이제 받아서 그 평성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일단 도교라는 간직이 이제 도교단 종교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일단 종교단 조직이 교단이 필요하죠. 조직. 예. 그 다음에 물적 기반이 필요해. 물적 기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교회에 가는 교회라는 건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당에는 건물이 있어야지 뭘 거기에 예배를 드리든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교리라는 게 있어요. 교리. 그 교단 조직, 그 다음에 물적 기반, 교리. 조직이라는 것은 이 계율에 의해서 유대에 의해서 어떤 규범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교리라는 것은 예전에 그 뭐 노장 사상에다가 뭐 오두미도, 그 다음에 뭐 태평도, 뭐 신선 사상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 교리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물적 기반이라는 건 일단 교단이 만든 뭐가 필요해? 거기 건물이 필요할 거 아니야, 건물. 예. 그래갖고 이제 뭘 설치하냐면 평성에 천사 도장이라는 걸 설치해. 이제 도관이 되는 거죠, 도관.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사가 보낸 부적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딱 붙여가지고 천사 도장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교단을 또 유지하려면 계율이 필요하죠. 군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국연짐의 신법이야. 이게 국연짐 신법이다. 이 신법은 일종의 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계라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제 불교 교단을 유지해서 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해서 이제 그 계율종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계라는 걸 이제 도교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 교단의 조직들, 그러니까 교단의 규칙들, 규범들을 암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암기시키냐면 악장을 통해서 계를 암기시켜요. 음악을 통해서. 예. 그래갖고 이걸 국연지의 신법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얘가 이걸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도교와 관련된 그 전문 서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찾아냈어. 그러니까 이게 내라고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긴 것 같아. 한마디로 티라고 낸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이건 아니다 하면서 뭐 자기식대로 뭐 해석을 하는데, 그 없어 진짜. 그 동계라는지 한줄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도교 서적에서 제가 찾아냈는데, 제 생각에 이걸 정확하게 쓰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틀리라고 낸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나서, 국영제 신법? 이렇게 문제가 어렵냐 하면서, 그러면 전문 서적을 내어갖고 달달 외워야겠다. 비장한 가고 공부하신 분들은 내년에 또 그렇게 또 공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 뭐 굳이 그걸 암기하겠다고 달려들 필요 없어.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신천사도의 창건 기반이 됐다. 그 결과 보면 이제 그 태평진군이라는 어떤 개헌을 했고, 연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즉위한 황제들이 도단을 가서 도사에게 부적도 받고, 도교의 국교와 불교 탄압, 이렇게 있죠. 그러면 도교의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잠깐. 제가 도교의 계보들을 한번 정해놨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동계나 그런 데 읽어보면 좀 떨어져 있는데, 일단 노장 사상이 뭘로 연결되죠? 항로 사상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한초에 이제 건국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시키죠. 후식 정책을 취하고, 이것에 영향받는 게 이제 포함할 때 태평도하고 오두미도고, 태평도가 뭐 영향을 줬다고 하지만 직접적 계보는 그 천사도예요. 네. 그래서 오두미도가 나중에 천사도로 이제 개편이 되고, 원래는 본관은 어디에 있었는 남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초가 원래 원조고, 그게 분파가 뭐냐면 신천사도야. 신천사도. 네. 그래서 이 북조고, 나중에 남천사도, 신천사도 이렇게 뭐냐면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통합이 돼요. 네. 그래서 천사도 다시 통합이 되고, 남방중시의 천사도 통합되고, 이걸 이제 당나라 때 통합이 되거든요. 당, 송나라 때 왕시, 지원해. 특히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교를 뭐라고 하죠?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국교화 시키죠. 국교화. 불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료는 이제 당나라에서 이연하고,
도자의 원래 이름이 이이거든요. 이이가 이제 성이 똑같다. 하지만 실제는 불교 전 지역에서 국교화시켜 천사들을 이제 통합시키고. 근데 이제 이런 그것이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도교의 성격이 바뀌어요. 이게 신도교인데 이제 유교와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유불도를 상교 합의를 보통으로 해서 새로운 종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가끔 이제 무역지에도 자주 나오는 구척이 아시죠? 구척이가 조직한 전진도야. 네. 전진도가 이 북방에서 이제 행해지고 이제 하면서 불교가 이제 전진도 중심으로 통합이 돼 또. 이때부터는 종전의 도교와 달리 신도교라고 해. 이걸 신도교. 그럼 신도교와 구도교가 뭘 좀 차이가 있냐? 구도교 같은 경우 예전에 도교는 주로 좀 약간 미신적인 성향이 강해요. 주문, 주술, 미신적인 성향이고 교리층은 좀 약해. 철학적인 측면이. 근데 여기 신도교는 미신적인 성격이 잘 이제 없어지고 이제 성리학이나 뭐 불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교리적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해. 그런 것들 차이가 있어. 그래갖고 요렇게 이제 도교의 어떤 개헌들 방향들 좀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어느 쪽이 강할까? 신도교예요? 구도교예요? 구도교적 성격이 강해요. 미신, 참의 뭐 이런 것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되게 민중적으로 사랑받은 거는 신도교는 솔직히 재미없어요. 이건. 이건 지식인들용이고 요거 저 주술용, 천사도 이런 것들이 민중들이 지지 많이 받았던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도교와 관련돼서. 자, 다시 넘어가서 남북조 시대 때 이제 또 그 뭐냐면 석굴사원이 있는데 그냥 보세요. 3대 석굴사원만 좀 이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디라고 했죠? 동암, 그 다음에 용문, 그 다음에 원문, 윙감 이렇게 해갖고 3대 석굴사원이 있죠? 예, 이런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뭐 이제 그 불교 부분을 이제 볼게요. 불교는 이게 불교가 있나? 예, 이거는 동계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는 좀 약간 설명이 그러네. 자, 뭐 서법 같은 건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자, 그 동계 부분에서 이제 볼게요. 동계도 여기. 자, 동계는 지금까지 이제 한의중 내용 중에 빠진 부분만 좀 집중해 볼게요. 여기 요 앞부분은 이제 각자 넘어가시고 오 부분은 예. 자, 이 부분도 좀 볼게요. 자, 동진 중에 이제 여러 귀족들 관례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동진의 건국되자 북중구의 명족들과 귀족들은 원제 치하에 원제는 이제 그 앞에 그 동진을 건립한 사람이죠. 원제 치하의 강남 피난자가 숙출되니 동진 정권은 이들을 하복민을 적극 포섭하고 그들을 보호했다. 그래서 동진 정권의 지배층은 크게 두 파로 나눴는데 하나는 북에서 내려온 북내 귀족이라고 했어요. 북내 귀족.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교송이라고 해 또. 북내 귀족. 다른 한편은 본래 강남에 있었던 남방 토착어족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 오송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북내 귀족들 교송은 두 가지 갈래가 또 있다고 했죠. 먼저 내려온 귀족들은 조도 귀족. 늦게 일어난 만도 귀족. 조도 귀족들 세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만도 귀족하고 남방 토착어족들은 좀 한 단계 낮은 한문세족이라고 해요. 이들은. 그러나 동진 정권 자체가 피남의 귀족들에 의해서 탄생되므로 자연히 토착어족보다는 피난 귀족들이 우대됐다. 그래서 피난 귀족들은 동진 정권과 결탁하면서 귀족 관료 지를 유지했고 사회적, 경제적 이권을 갖고 거대한 장원을 소유하고 유민이나 빈민을 불러 이들을 견제시켰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렇게 기술됐지만 강자 중국사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기술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대한 장원을 소유한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상당수는 뭐냐면 장원을 소유, 토지 소유에 대한 어떤 것 포기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여기 잠시 거주한 곳이고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의 장원 확대 이런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를 지으면서 세를 지으면서 어떻게 몰락한 계층도 많아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요 북내 귀족들은 내려올 때 자기들만 내려왔겠어요? 아니죠. 자기 딸은 유이민 집단도 같이 내왔어. 그 유이민 집단 안에는
다양한 기술자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구가 대규모 이동하면서 이걸 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구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하북 지역에 강북 지역에 발달된 농업 기술이나 어떤 이런 학문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뭐냐면 강남 쪽으로 확산이 된 거야. 요거는 동아시아 교과서도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읽으세요. 자,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학문지를 개간하고 상점을 여러 상업 활동을 통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시 집안이 이제 쭉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넘어가서 그런데 같은 그 피난 귀족이라 해도 동진 정권을 설립한 후에 북방 귀족은 먼저 온 귀족보다도 우대를 받았어요. 만도 귀족은 처음에 온 조도 귀족은 우대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대받지 못하고 문인의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대개 만도 귀족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에 의해서 송제 양식이 교체된다고 했죠. 자, 이와 같이 동진 정권 성격상 강남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토착 호족과 동진 정권의 관계는 처음부터 매우 복잡했다 하면서 뒤에 이제 호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호적까지 다 살펴보면 되게 복잡해. 근데 이거 가감을 생략할게요. 왜?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강남 때부터 경제 개발이 있었다고 했죠?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 참고로 강남이 강북의 경제력을 능가하기 시작한 건 언제 때부터죠? 강남 말기 때부터요. 예, 이때는 이제 강남의 개발이 본격화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송제 왕조의 교체 정권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예전에 쭉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양나라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쭉쭉 넘어갔으니까 좀 읽어보고 예, 그래서 이제 쭉 읽고 남조 권력의 성격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북위에 이제 하북통일 같은 게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몇 번째 줄 뭐냐면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런데 북인을 건국한 선비주의 탁발부는 본래 흥하정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후한 때 남쪽 이주하여 옛 홍로가 살았던 곳으로 더 유목생을 하였다. 자, 이들은 서진마을 탁발 위로가 상서성 북배 대구를 세웠으니 전진이 북연을 멸망시켰다. 전진에게 북연을 멸망시켰고 그 전진이 붕괴되니까 탑발구가 다시 대국을 부흥해서 대왕이라고 칭하고 위를 고치고 평소 도를 정하니 이것이 이제 뭐냐면 도무제다 이렇게 이제 읽죠. 그래서 이 무제는 군사와 정치적 수완을 경비한 그 영웅적 군주로서 중앙 지역을 통치를 위한 한족 사대부의 귀족들 가감히 등용하고요. 아까 좀 얘기했죠 제가 빠진 부분. 그다음 국가체제를 중국식 윤력체제로 정비했다. 또 불황민들을 수도 근방인 분토 정가화시키고 불황민에 대한 족장의 지배권을 박탈해 이른바 편화시켰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와 함께 또 무슨 정책도 이제 했다고 했죠? 3인 정책도 같이 했다고 했죠?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쭉 해서 뭐 통합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오제 정책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잠깐만. 홍오제 정책들 이제 좀 보면, 그 주요 내용은 수도 평성에서 낙양 옮기고 호안과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호송을 한성으로 바꾸고 호석과 호우를 금지하는 동시에 한화를 강요했고 그다음 하원 하이론화를 위해서 선족 분정령을 내렸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그 홍문제 한화 정책은 선비족의 상류 계층은 점점 한화 정책과 선비족의 상류 계층은 점차 한인 호족들과 홍보하면서 귀족화되었고 그리하여 그 토지를 경영하고 한인 농민들을 소작인으로 사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제 한화 정책은 이게 결과가 예전 시험 문제였죠. 선비족 사이의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북위 정권을 동서 분열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수도를 평성에 나gang 옮기는 것은 바로 선비족 근거지를 유목지의 농경사에 옮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평양성에서 낙양을 또 옮긴 결과가 뭐냐? 의도가 뭐냐면 선비족 부족의 근거지를 유목지역의 농경사에 옮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들. 예. 그러나 이제 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선비족 모두가 하북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었고 선비족 부족 대부분이
만리장성 영변에 남아서 홍우지의 낙양 정권과 거리가 생겼다. 왜? 북쪽에 다른 그 유목민족들 있잖아. 이들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대표는 육진이죠. 그래서 하북에 이주한 선비족들은 점차 귀족화되면서 단지에 독점했고, 이어 남양에 옮겨서 하나된 선비족과 그렇지 못한 북방 선비족 간의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엔 호명제 때 육진의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육진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상선 북부의 세력을 쫓아 선비족이 추적했던 이주영의 힘을 빌려서 이를 진압을 했고요. 이들 낙양에 이제 홍우제에 모친 호태와 정권을 장악고 한강화 폐신을 중용하여 정치적 문란을 했다. 그래서 호명제가 성장하면서 호태와 충돌을 하게 되면서 호명제를 독살을 했고 결국에는 이주영이 이제 하우의 변을 일으켰죠. 호장제를 이제 세우고 테오도와 유제를 다 체포해서 항하에 수장을 시켜버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육진의 반란과 함께 섬서방면에 여기 이제 한이 중에 없는 만사춘우의 반란이 나요. 그래서 만사춘우의 반란이 나니까 이주영은 부장이었던 우문태를 파견해 이를 평정하였다. 우문태는 점차 장하를 중심으로 세력 확대하고 왜냐 거기 눌러 앉은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이제 확대해 나갔으며 이주영 부장이었던 고환, 후경도 막강한 군사력을 행사했다. 이에 호정제는 위협을 느껴 이주영을 궁중에 유인해 살해했다. 그러자 이주영의 아들 이주조가 진양에서 군사를 이끌고 또 호장제를 죽이고 절민제를 옹호했다. 그러나 이주영이 세운 고환에 의해서 완전히 타도되고요. 이주영 일파가 정권을 장악한 기간 4년에 불과했으나 북의 정치와 사회에 큰 끼친 영향은 컸으며 이후에 북위 정권에서 어떤 그 부하 역할이 또한 큰 바가 있다. 왜냐 그들 부하가 이제 대부분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문태, 고환, 그 다음에 이제 후경 같은 사람들. 후경은 나중에 동해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저쪽 그 양나라 같은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자, 고환은 처음에 육진의 반란을 가담했으나 후에 이주영에게 행복한 선비 출신의 무인이었다. 그는 이주주를 도와서 지방의 반란을 평정한 후 육지의 난민을 교합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대시켰다. 그 후 이주씨를 토벌하고 낙양을 침입해서 절미지를 폐기시키고 호무제를 옹립하고 고환은 이주씨의 근거지인 진양에 들어가 그 주변의 선비족을 징발하여 군대를 형성하고 진양을 근거지로 천황을 호정하였고 남양의 호무제를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이에 호무제는 장안의 세력을 잡고 있던 우문태에 들어서 고환을 제거하다가 못하고 도망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고환은 호정제를 세우고 업에 위지하는 이게 뭐냐면 동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문태는 호문제를 잠시 목표하다가 후환이 없어서 이를 독사하고 문제도 이렇게 했다. 그래갖고 이제 서희돈이 갈려져 나간 거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 북위의 호문제의 하나 정책은 왕실의 문약화를 초래했다. 그 결과 북위의 왕실은 그들의 뿌리가 되는 선비족부터 고립되고 하나 되지 않은 선비족의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여 마침내 동서 분열된 것이다. 자, 이와 함께 북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인들도 5, 16국 지배하에 오랜 전란을 극복하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문약한 한인이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북인 정권 하나 정책은 도리어 북주의 한인들하고 선비족의 무력에 대항할 수 있는 정신력과 무력을 길러줬고 이러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인의 군사력 강화는 다음에 오는 북주 수당으로 이어지는 중국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자, 그러면 동의의 이제 북제 형세를 좀 볼게요. 자, 동의의 고환의 아들 고환은 고징을 세워 태를 세워 업의 동인을 돕게 하고 스스로 진양의 승상부를 열어 궁국 대사를 전달하는데 고환이 죽자 고징이 동의의 실권을 장악고 장군 후경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후경을 교무 양으로 쫓아냈죠. 그러다가 이제 후경의 난이 일어나고요. 자, 동의의 고징은 정제가 방북했다가 정제가 우물을 겸비한 인물로 전에 고환의 정제를 극진히 받았으나 그의 아들 고징은 자신의 세력을 믿고 정제를 핍박했다. 이에 정제는 궁중에 탈출하여 거사하다가 사전에 발각돼 유폐되고요. 그 과정에 항족들이 처형당하고 고징은 동인을 찬탈하여 항제에 오르게 하였으니 부하에게 살해되고 동생 고향이 정제로부터 양해를 받아 항제가 되니 이게 북제의 문선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이제 문선재 정책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정책들이 나오는데, 대개 보면 북제는 내부 분할이 많아요. 내부 그 분열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그 밑에 쭉 나왔는데, 북제는 수도를 업으로 두었고, 군사상으로 중심지가 진양에 있었다. 앞서 북의 옹제가 선비적 군사적 근거진 평성에서 한인들 본거진 낙양을 천도하면서 군사 정책에 양분됐는데, 이런 것들 똑같이 했어. 그래서 군사적 중심지하고 그 다음에 수도가 정치적 중심지가 분리되다 보니까 또 이거 분열이 되죠. 그래서 군사적 정치 유지와 정치적 중심지가 이분화되면서 선비주의 지지를 상실해서 그래서 이제 북제가 북주에게 통합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북제는 일단 선비족 내에서도 분열이 나고 그 다음에 선비족과 한족 내에서도 분열이 나고 그 다음에 선비족과 다른 이민족 간에 또 뭐냐면 갈등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훨씬 영토가 크고 그다음 생산이 많고 인구도 많은데 반해서 북주에 그 멸망한 것은 통합이 잘 안 됐던 거야.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주에서 이제 하북 재통일 배경을 볼게요. 요거 이제 좀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서방의 장안을 둔 서인을 정세는 북이와 같이 부달했다. 옹문태가 죽고 그의 아들 옹문각이 서희의 공격을 피하고 수소 항제에 오는 상 오르고 북주라고 했다. 원래 주라고 했는데 북주죠. 이제 처음 북주의 형세는 동해에 비해서 영토가 흡수하고 인구가 훨씬 적고 그의 문화 경제적인 면에서 떨어진 형편이었다. 그러나 무제가 즉위하고 군사 경제 면에서 북제를 압도했다. 그게 이제 그는 우문태에 의해서 실시됐던 부병제들을 확대해서 북주의 군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북제보다 우위에 서게 했고 부병제는 국민 개병의 원칙에 민족의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의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절충부에 집중시켜 군사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융합 단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병제도가 단순히 군사제도뿐만 아니라 각 민족들의 어떤 통합시키는 거, 한족하고 선비족과 통합을 시키는 중요한 어떤 구실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부병제에 의해서 광룡일치 농민은 교대로 변상하여 군사구역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항병에 대해 예비군을 예비군은 이제 형성하게 됐다. 여기 좀 약간 다른 게 병농일치라는 말을 썼는데 그 한의중에 읽어보면 병농일치는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당처럼 예, 군호와 민호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민호가 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엔 한의중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동계는 그 몇 년도만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거 잠깐 한번 읽었거든요. 내가 93년도인가 92년도가 그래. 이게 한참 됐어 이게 제발 90년도. 그러니까 이거 그때는 이제 그 동계에 썼던 저자들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뭐 중국에 유학 간다는 건 이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수교가 막 열었던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계 내용 보면 강자 중국사 있죠.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요약한 내용이 많아. 근데 그 강자 중국사 그 저자들 보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의 유학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창고 문헌도 다 일본 서적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좀 최근의 경향을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한의중 같은 경우는 약간 최근의 경향을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의중을 좀 기준을 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하여튼 이는 국가가 많은 군사를 지출하지 않고도 국민을 모두 군사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또 무제는 우문태 이래로 중농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즉 전쟁 노비를 과감하게 해방하고 일반 농민도 개편하여 농업을 종사하도록 하고 항우지기가 수지시설 확대 통해 농업 생산을 증식시켰다. 그 위에 이제 서이나 북주의 근거진 장안은 진전한의 수도로서 정치 군사적 요충지로서 제국의 수도에 적합한 거고 그런데 후한의 낙양은 도부 이에 후한이 낙양어 도부 정한이 돼 문명 중심지대에 소외되었다. 이것이 오히려 선비조가 있고 하나되지 않고 건전한 기풍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서해의 영토는 동이나 강남 지역처럼 비옥하지 않았으나 이것이 호족세력의 발전을 둔화시키고 호족의 대토지 사회화가 다른 지역에 진출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부의 편제가 심화되지 않고 사회 경제적 공평성이 유지되고 여기에 따라 군정농민의 노동력이 중증되면서 물질보다는 건강한 어떤
인간 정신이 암양되어 사회 깊은 유지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북주가 하북을 통일하고 다시 전중국을 통일해 수 당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그 정치, 군사적, 경제적 배경이 있었다. 그러면 이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는 뭐죠? 뭘 실시했어요? 부병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족과 호족을 통합을 시켰다. 오당캐와 한족을 통합시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면 수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얘기했처럼 수도를 어디 뒀죠? 네, 장안을 뒀죠. 그래서 장안을 뒀고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어떤 건전한 기풍을 유지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이 사람은 좀 정신사관에 좀 미쳐있는지 맨날 기풍가고 있는다고. 예.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부의 평준화가 없다. 평준화를 이뤘다. 그래서 사회적 어떤 그 갈등이 별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북주가 북제를 능가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한 세 가지 측면을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족사의 부분인데 이거는 뭐 각자 보시고 호족의 어떤 구성 같은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호족은 지방의 이제 호족들 얘기하는 거죠. 관계가 아니라 자, 쭉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국분 중전제 부분을 이제 보는데 국분 중전제 부분은 좀 쉴 때가 될 것 같긴 한데 예, 쉬고 이제 할게요. 이 부분은